김도연은 오래 끊겼던 고향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길을 따라 펼쳐진 농가 집들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들은 순간부터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장은 어딘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속에는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도연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끊겨 있던 가족과의 인연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왔냐? 상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도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연은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례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괜히 방해하지 마라. 상우의 말투는 형제 사이에 오랜 감정의 골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미정도 상우 옆에 서서 도연을 탐색하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인해.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곧장 빈소로 향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향 하나를 올리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은 싸움으로 끝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떠나던 뒷모습이 떠오르자 마음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애도할 시간은 오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다시 다가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다. 이번 일은 빨리 끝내자. 도연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의심스러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직 유산에 대한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형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빈소 옆방에 놓인 유품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수첩과 펜, 오래된 사진 등이 들어 있었고 가장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우와 미정이 뒤늦게 방에 들어오는 순간 열쇠를 본 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소 냉정한 상우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미정은 급히 봉투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 행동이 단순한 가족사 갈등을 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낯선 남자가 묘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김도연은 마을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전날 유품 속에서 발견한 작은 열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열쇠는 오래된 금속 재질이었지만 SEJINBANK라는 각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열쇠를 보더니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개인 금고 열쇠인데 최근에 누군가 이 금고를 확인하러 왔다가 절차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의 설명은 도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도연은 금고의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려 했지만 직원은 법적 절차를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명 없이는 금고를 열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상우와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열쇠를 본 순간 보인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은행 개설 기록을 요청했지만 법률 대리인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도연은 은행을 나와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법률사무소는 인근 시내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 앞 간판에는 정우석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석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첫인상은 신중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족사와 금고 열쇠에 대해 설명했고 정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한 뒤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금고가 남은 유산과 관련되었다면 유언장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강제 개봉도 가능합니다. 정 변호사는 상속 포기 요구를 받은 경위를 듣고 난 뒤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호와 미정이 금고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조언했습니다. 우선 금고 개봉 요구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합시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도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 간 분쟁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석 변호사는 은행과 상호미정에게 동시에 절차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도연이 예상한 대로 형제는 즉시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금고 개봉 신청이 전달된 다음 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를 따라다니는 기척이 계속됐습니다. 도연이 묵고 있는 여관 근처 골목에서는 낯선 오토바이가 자주 목격됐고 그 오토바이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멀찍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우연일 거라 생각하려 했지만 감시 같은 느낌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여관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달려와 그의 차량 앞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내리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괴한은 오토바이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바닥에는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금고건은 잊어라. 마지막 경고다. 도연은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 경찰 2명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 기물 파손으로 기록될 위기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도 없고 신원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도연은 억울했지만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신 사건 기록을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중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주변의 시선을 경계하며 장례식장에서 조문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중 특히 낯익지 않은 얼굴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문객 명단을 확인하러 마을 회관을 다시 찾았을 때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던 이웃 이정화였습니다. 이정화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낯선 사람들이 들락거렸죠. 그녀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 간 상속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금고의 내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정우석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 신변 보호 조치를 고민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의 행동을 신중히 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여관으로 돌아온 도연은 또 다른 불길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방문 손잡이에는 긁힌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누군가 문을 따려 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미행과 협박만 당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정우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래된 상가 건물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사업을 했던 오성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아버지의 장부 속 여러 기록과 영수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주소지를 따라 오성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성진은 시내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 한쪽에 자리한 공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연을 본 그는 경계심을 드러냈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도연을 조용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도면과 토지관리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금고 열쇠와 협박 사건을 언급하자 오성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도연의 아버지는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나 거대 자본 세력의 부패와 맞서다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과 협박을 받았으며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개발권 일부를 비밀리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금고와 유언장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성진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더 밝혔습니다. 최근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도연의 아버지가 남긴 문서를 넘기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상우와 미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도 했습니다. 도연은 뜻밖의 이름들이 등장하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형제들이 이미 이 문제에 얽혀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성진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 사본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인의 유언이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가족과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대로 물러날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그를 너무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금고 개봉일이 정해졌습니다. 도연은 변호사 정우석과 함께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개봉 시간에 맞춰 도착한 은행에는 상우와 미정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상속인 전원회가 원칙이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그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금고가 공개되는 순간 드러날 진실을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은행 안으로 낯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증 변호사 박지훈이라고 소개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우와 미정이 서명한 금고 개봉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그들이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지만 개봉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절차대로라면 더 이상 개봉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분 확인 후 금고 개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금고는 무거운 금소금과 함께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오래 보관된 듯한 봉투와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맨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분명한 필체로 유언장 김병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나 상속에 대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만이 진실을 열 수 있다.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고
은행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허가 없이 보안 구역 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복면을 쓴 두 명이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 금고 안 서류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서류를 움켜쥐고 몸을 틀었습니다. 괴한들은 그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 은행 경비원이 재빠르게 개입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괴한의 복면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도연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호 옆을 서성이던 사채업자 곽태수였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해 괴한들을 제압했고 사건은 더 이상 은행 내부 사고로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유언장을 가방 안에 깊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려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행 사건 이후 도연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문장은 퍼즐의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암호처럼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우석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의 글씨체와 종이 재질, 봉투의 출처를 분석하던 중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쪽에 거의 지워진 듯한 작은 메모가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폐업한 공장 지대였습니다. 도연은 오성진에게 연락했고 그는 즉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지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흙먼지와 녹슨 철제 파편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건물은 오래전 기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강한 이끌림을 느끼며 공장 내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철제 캐비닛과 문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성진은 조심스럽게 한쪽 벽면을 두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던 벽 뒤에서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벽을 밀어 옮기자 작고 낡은 철제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금고에 넣었습니다. 열쇠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토지명의 이전, 계약서, 그리고 비밀 합의서들이었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상호와 미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개발권을 빼돌리기 위해 사채업자와 결탁했고 서류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서류 뭉치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노란 파일 하나가 따로 묶여 있었고 증거 공개 금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상호와 미정이 곽태수와 밀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에는 명확한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를 처리해. 우리한테 방해되는 건 모두 사라져야 해.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제의 탐욕을 넘은 범죄 혐의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작스럽게 창고 안의 전등이 꺼졌습니다. 동시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오성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챙기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가 다시 그들을 노리고 있었고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또 한 번의 위기 속에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설 때라는 것을. 창고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뒤 도연은 오성진과 함께 정우석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확보한 문서를 정리했고 사건은 이제 상속 분쟁이 아닌 범죄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곧장 검찰에 증거 제출을 준비했고 동시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 뒤 곽태수 일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문서 파기 흔적과 불법 채권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상우와 미정의 이름도 여러 장소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행 공모자라는 정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우는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기하려 했으며 해외 도주를 준비한 흔적도 경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미정은 다른 지역의 원룸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체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금융 계좌 추적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시내 언론은 이 사건을 가족비리 사건이라 보도했고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우와 미정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상우는 미정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말했고 미정은 오히려 상우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자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채업자 곽태수가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녹취록에서 모든 계획의 시작은 상우였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미정은 초기에 망설였으나 빚과 집요한 압박으로 결국 일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이 감춰온 추악한 욕망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곽태수와 그 조직원들도 조직적 협박, 공문서 위조, 강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개발 사업에 연루된 비리 세력과 정치인 이름까지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대규모 부패 사건으로 전환 조사했고 언론은 연일 사건을 다뤘습니다. 도연은 조사 과정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형제의 범죄를 밝히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서로를 저주하는 형제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복수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열렸습니다. 상우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리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미정은 재판 중 돌연 흐느끼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안은 정적에 잠겼고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형제의 몰락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처벌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진실은 드러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는 도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형제는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고 사채업자 일당 역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며칠 더 이 사건을 다뤘지만 세상은 곧 다음 뉴스로 관심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도연에게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지 토지나 유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의 중심에는 가족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건 이후 아버지의 토지가 있는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갈등과 탐욕의 중심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정우석 변호사는 토지 관련 법적 정리가 모두 끝났다며 소유권은 도연에게 있다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서류를 잠시 바라보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토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이익보다는 사람들에게 남길 가치가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기부 발표는 지역사회에 조용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토지 위에 공원과 작은 문화관을 세우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성진도 찾아와 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 아버지도 이 결정을 기뻐하셨을 거다. 과거의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싸울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덕 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 서자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감정이 조용히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려 했던 시간은 결국 진실을 마주한 후에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묘 앞에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두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선택했다는 확신과 함께